자, 마지막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광복 이후 현대사 부분 정리합니다. 오늘은 1945년 광복 이후부터 현대 정부들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보면 2차 세계대전은 전체주의 국가와 연합국의 이제 전쟁이었잖아. 이 전체주의를 국가에 해당하는 추축국이라고 불렀던 이제 나라들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었어.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쇼, 그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 이 세 가지를 이 세 나라의 그 나라들의 그 정치 체제를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전체주의 국가들과 연합군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이제 태평양 쪽은 일본과 미국이 위주로 싸웠고, 유럽에서는 독일, 이탈리아가 싸웠는데, 이탈리아가 제일 이제 그 싸움이 안 돼서 제일 먼저 항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항복해. 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일본이 있는데, 이미 전쟁의 판은 이쪽으로 기울어졌어. 끝까지 일본이 항복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1945년이 되기 전에 이미 연합군의 우두머리인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소련이 들어가지. 이때 소련은 전체주의가 아니야. 이쪽이야. 연합군 쪽이야. 이 세 나라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연합국이 이길 것은 뻔한데, 그 이후의 전쟁, 그러면 이후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이 차지했던 식민지들을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막 회의를 하는 거지. 그 회의에서 카이로 선언이 나오는데, 이때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은 독립시키자, 우리나라 독립을 최초로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열렸던 포츠담 선언에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이렇게 전쟁에 이제 일본의 패망이 예상되니까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막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 그래서 국내 안에서는 여운형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우리 민족 지도자로 중도파에 해당하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파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운형이 국내에서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광복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나라를 건국할 것이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나라 밖에는 임시정부가 있었지. 충칭에, 이때는 상해가 아니라 충칭, 중국의 저 서쪽 안쪽에 있는 충칭에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광복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나라 안에 있었던 조선건국동맹, 여운형이 이끌었던 조선건국동맹이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해서 혼란한 이 상황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이런 가장 이제 건국 준비에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했던 단체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다. 임시정부의 김구라든가 이런 사람, 그 임시정부의 요원들도 광복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한국에 다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우리의 광복이 우리의 그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세울 수가 없었다는 거지. 왜냐, 이 당시에 이제 새롭게 국제 질서가 새롭게 또 짜지게 되는데, 냉전 시대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미국과 소련이 자유주의 진영, 그 다음에 공산주의 진영으로 갈라져서 새롭게 또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냉전 시대가 열리는데, 한반도의 위치가, 우리 위치가 북쪽으로는 중국과 소련과 연결되어 있잖아. 이미 중국은 공산화가 돼버렸어. 마오쩌둥이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반드시 자유주의 진영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소련도 이 아시아에 그냥 다 공산주의인데 한반도에 미국을 들여놓고 싶지 않단 말이야. 자유주의 진영의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임의대로
38도, 북위 38도 부분이 가운데, 한반도의 가운데더라는 거지. 38도선에 를 자로 쭉 그어놓고 위에는 소련이, 아래는 미국이 군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임시정부, 그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임시정부, 대한민국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을 때 이미 어떤 나라를 세울지 다 준비해 놨었잖아. 임시정부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아. 왜? 임시정부의 김구가 완전한 미국 편인지 아니면 공산주의자인지 아직 잘 모르겠단 말이야. 확인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무조건 그동안 조선건국준비위원회나 임시정부나 이런 단체들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줄 그어놓고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이 군정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1945년 광복을 맞이했지만 1948년까지 남한은 미군정, 북한은 소련군이 다스리는 소련 군정이 시대가 열리고 군정 시대가 열리고 그러면서 아주 임의대로 줄 그어놓고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남북이 분단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나라를 세우긴 해야 돼. 어떻게 세울 것이냐를 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 외상회의가 열려. 여기서 세 나라는 미국, 소련, 영국.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 외상회의라고 하지. 이 회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한반도에 나라를 세우는데 정식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임시정부를 세우라고 하자.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할 때까지 계속 우리 소련이나 미국이 군정을 실시할 수는 없으니까 미소 영중 자유진영 국가 2개 공산주의 진영 국가 2개씩 해가지고 네 나라가 신탁 통치를 실시하게 하자. 신탁이라는 거는 맡긴다는 거야. 믿고 맡긴다는 거야. 근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할 수는 없고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런 중에 한반도에 어떤 나라를 세울지 미국과 소련이 맡아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라는 내용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합의를 하는데 이걸 발표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기 취재하러 갔던 동아일보 기자가 이 세 개의 내용을 다 보도한 게 아니라 야, 모스크바 3상 외상회의 결과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겠대라는 것만 딱 그 다음날 그냥 신문에 보도를 해버린 거지.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를 벗어나서 너무 기쁜데 또 다시 강대국 4개 나라들의 또 신탁 통치를 받는 게 그러면 일본의 식민지랑 다를 게 뭐냐는 거야. 그래서 이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 나라가 발칵 뒤집히게 돼. 결사 반대라고 처음에는 이제 다 반대를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야.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그때까지만 신탁 통치를 하는 거고 임시정부가 빨리 수립되면 신탁 통치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신탁 통치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흥분할 게 아니라 얼른 빨리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게 낫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다 같이 이게 뭐지? 라고 해서 공산주의 진영의 좌는 공산주의 진영이야. 우는 자유주의 진영이야. 민족주의 진영이야. 좌나 우가 처음엔 다 신탁 통치를 반대하다가 좌는 그래 신탁 통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면서 찬탁을 하고 찬성을 했다는 거야. 찬탁이란 신탁 통치에 대한 찬성. 우는 계속 이제 반탁을 하면서 이 두 사이에서 엄청나게 이제 갈등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의 우 쪽에서는 공산주의 진영을 마치 이제 소련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처럼 생각을 한 거고 공산주의 쪽에서는 좌쪽에서는 야 지금 신탁 통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임시정부를 세워야지 우리가 나라 정부를 수립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좌우가 나눠져서 계속 신탁 통치 반대했던 찬성하고 그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하는 동안에 미국과 소련은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 모스크바 3상 외상회의에서 결정했던 세 번째 내용이잖아. 1차 여는데 여기에서 한반도 임시정부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누구를 참여시키냐는 걸 가지고
임시정부에 누구를 참여시킬까를 가지고 두 나라가 이제 싸우기 시작해. 여기에 임시정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헌법 만들고 이제 뭐 기본적인 나라 틀을 세우는 건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정부가 수립되면 주요 인물이 될 거 아니야. 임시정부에 공산주의 좌쪽이 많으면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는데 유리할 거고 임시정부에 우쪽이 많으면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가 생기는 거에 훨씬 유리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네 쪽 진영을 더 많이 내려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에 누구를 참여시키느냐는 놓고 나서 참가 자격을 가지고 격렬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회의가 그냥 끝나버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1년 뒤에 다시 열리는데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보지 못한단 말이야. 지금 너무 둘이 서로 양보 없이 팽팽하게 싸운단 말이야. 이걸 딱 보면서 이승만이 뭘 생각하느냐. 이거 끝 안 나겠는데 차라리 남한에라도 자유주의 진영을 세워서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때부터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해. 그래서 이승만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휴회로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전라도 정읍이라는 곳에 가서 정읍 발언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 미소 공동위원회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서로 이렇게 싸우기만 하는데 이러다가 언제 우리가 나라를 세워서 독립을 정식은 독립을 하겠냐, 나라를 언제 세우겠냐. 차라리 남한에만 단독 정부를 세우는 거가 낫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이게 차라리 낫다라는 발언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정읍 발언인 거지.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야. 자, 이걸 듣고서는 다른 이제 김구나 김규식이나 여운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 남한에서 정부를 만든다면 그럼 북한에서는 이미 김일성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북한의 김일성은 가만히 있겠어? 남한 만들었으니까 북한도 우리나라 만든다? 그러면 남과 북의 정부가 하나씩 구성되면 결국 민족이 갈라지고 분단이 되고 한 번 이렇게 두 개의 정부가 생겨나서는 다시 합쳐지는 데는 너무 힘든다는 거 뻔한 사실이잖아. 그래서 좌우 합작운동을 벌여. 여운형과 김규식이 나서서 좌우 합작운동을 벌이는데 이미 이제 좌쪽에서는 김일성,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직선을 그린다면 가운데가 여운형 중도파고 오른쪽이 우고 왼쪽이 좌라면 공산주의라면 좌의 맨 끝에는 누가 있는 거야? 소련의 그 지령을 받은 김일성이 있는 거고 위에 맨 끝에는 이제 이승만이 있는 거지. 김구는 이쯤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좌쪽에서도 여러 인물이 있는데 아무튼 좌와 우가 합작해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좌우 합작 운동을 버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2차로 열리는데 2차도 또 결렬이 돼. 결론 내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거 미국과 소련 두 나라 입장 차이가 너무 다르니까 이 회의로는 결론이 나지 않겠다.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안건, 유엔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버려. 유엔 총회에 한반도 어떡하지?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게 합의가 안 되는데 하고 이제 안건으로 올리니까 거기서 유엔 총회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 그러면 총선거 실시해. 선거에서 자유주의 진영이 많이 나면 자유주의 국가가 되는 거고 공산주의가 많이 나면 공산주의 국가 세우는 거지 하면서 이제 인구비례 총선거를 실시해라 라는 결론을 내는 거야. 그런데 당시에 상황이 좌쪽 공산주의 쪽 인구가 더 적었어. 북쪽 인구가 더 적고 남쪽이 더 많은데 남쪽은 자유주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38선에 이제 유엔에서 감시단을 선거 똑바로 하나 하고서는 이제 우리가 공정한 선거가 되는지 감시해 줄게 하고서 유엔에서 감시단을 파견하는데 38선을 딱 맞고 38선 북쪽으로는 유엔 감시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소련이 막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감시하러 왔는데 38선 이북으로는 못 가게 하는데 그랬더니 유엔에서 그래 그럼 남한에서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해 라는 결론을 낸 거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한다는 건 무슨 의미야? 남한만 선거한다는 소린데 단독으로 선거한다는 소린데 이러면 북쪽에서는
남한 선거에서 남한에서 나라를 세웠어. 우리 북쪽에도 나라를 세울게. 김일성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남북 분단만은 절대 민족의 분단만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김구나 김규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속이 타는 거지. 그래서 김구가 3천만에게 윽고함이라는 유명한 연설 있잖아.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38선 넘어서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을 만나러 가는데 이미 김일성도 딴 마음을 품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이승만이 딴 마음을 품고 있었잖아. 그래서 결국 남북 이거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을 가서 만난 것을 남북 협상이라고 하는데 남북 협상도 소득이 없이 큰 성과 없이 끝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날짜는 점점 다가와서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치르겠다고 해. 이 선거 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서 단독 정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이제 좌익 세력들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선거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4.3 사건을 그 시위를 하는데 여기에 미군이 제주도에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만 색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주도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고, 이 제주 4.3 사건은 1948년에 끝난 게 아니라 6.25 전쟁 때까지 계속 이어져. 그래서 제주도의 공산주의자들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건,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이 제주 4.3 사건에 여수하고 순천에 있는 군인들을 파견해서 그 민간인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군인들한테 명령을 내리니까 이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 중에서도 자익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나는 못한다. 난 단독정부 수립, 남한 단독선거에 대해서 나도 반대한다 하면서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 여수 순천 10.19 사건이야. 응? 어쨌든 이렇게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1948년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민족 최초로 민주주의 선거가 선거가 실시되는데, 민주주의 방식의 최초의 선거가 1948년에 있었던 50 선거야. 근데 남한 단독으로 선거가 실시됐어. 여기에서 누구를 뽑았느냐?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야. 국민의 대표, 우리 민주공화국을 세우기로 했잖아.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나 대신 나라 일을 할 국회의원들을 뽑는다는 거지. 의회를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선거로 국회의원들이 뽑히는 거야. 이 국회의원들은 아주 명예로운 이름이 뭐냐? 헌법을 만든 국회야. 그래서 이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해. 첫 번째 국회, 1대 국회, 지금 22대 국회 이렇게 횟수로 붙이는데, 이때 첫 번째로 만들어진 국회 구성을 우리가 재헌국회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이 제정된 헌법에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를 세웠다는 거야. 정부 수립일이야.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이라는 거야. 이때 이승만은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힌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간접 선거로 뽑은 이승만을 뽑았어. 국회의원들끼리 이승만을 뽑았어. 이렇게 이제 결국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부터 남한 단독 정부 수립되는 과정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 자주 물어보는 거 좌우 합작 운동, 그다음에 남북 협상 이런 거지.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로 좌우 합작 운동이나 일어났고,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결렬되면서 위원회 이 안건이 상정되고 인구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해라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막아보기 위해서 남북 협상 38선 넘어서 김일성 만나러 갔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에 수립되니까 북쪽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김일성을 주석으로 하는 9월 9일 날, 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우리 민족은 하나의 땅 안에 두 개의 정부를 수립하게 돼버렸다는 거야.
그게 이제 남북 분단이 돼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남북 분단의 원인은 처음 이렇게 38선으로 갈라진 38선으로 갈라가지고 북쪽을 소련군정, 안쪽 남쪽은 미군정이 실시한 이때부터 이제 분단이 시작됐는데 그게 결국 남북의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단이 계속 이제 고착화돼 버렸다는 거야. 자, 1948 그 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면서 이때 이제 처음으로 농지 개혁을 해. 자, 농지, 토지에 대해서 생각해봐. 자, 갑오 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들이 토지를 균등으로 분배하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갑오개혁 때 반영되지 않았어. 이거는 돈 문제잖아. 응? 갑오개혁 때 다른 신분제 폐지 다 되고 했지만 토지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결국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 다 뺏어갔고 우리 농민들은 자기가 직업이 농사 짓는 거지만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일본이 갔잖아. 그럼 이 땅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농지개혁을 하는데 국가가 돈을 주고 사들여. 그리고 돈을 주고 팔아. 그런데 1인당 얼마 이상의 토지는 사지 못하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사람이 토지를 많이 갖지 못하도록 유상 매입 돈을 주고 토지를 사들여서 다시 유상으로 분배하는데 문제는 그나마 살 것도 없는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그 땅도 살 거 없는 사람은 이 과정에서 또 유상 분배다 보니까 또 땅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지. 어쨌든 그래도 1인당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다 보니까 토지를 어느 정도 분배할 수 있게 됐다. 농지 개혁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친일파들을 청산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반민족행위, 반민족이라는 건 뭐냐면 민족을 배신했다라는 거죠. 배반한 민족행위, 처벌, 특별법을 제정해. 그리고 이런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반민족 행위 처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줄여서 우리가 반민특위라고 하는데 이 반민특위를 만들고 친일파들을 이제 청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친일파들이 대부분 이승만한테 착 달라붙었지. 자, 일제시대가 일본이 항복하고 물러가자마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게 아까 얘기했던 냉전시대잖아. 자, 냉전시대 서로 자유냐 공산주의 진영이냐 하면서 싸우는 거지.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자유진영 쪽에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하면서 반공주의자인 척하고 다시 이제 위장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자유진영 반공을 주장하는 세력에 이승만이 대표가 돼서 나라를 세웠어. 그러니까 이승만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반공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과거를 들여다보면 다 대부분 친일파라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해버리면 자기 지지자들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을 오히려 방해해. 반민특위 위원회의 위원들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 들이닥쳐서 다 체포해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넘어가게 됐다는 거.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 자, 일본이 아니라 북한은 김일성을 주석으로 하고 토지 및 생산수단을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이 없잖아. 국유화시키는 과정으로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게 됐다. 그러다가 1950년에 드디어 민족끼리 싸우는 6.25 전쟁이 터져. 자, 배경을 보면 해피레어 미국이 이때 극동 방위선을 전 세계에서 뭐 이렇게 그 미국이 방어하는 구역을 발표하는데 그게 에치슨 선언이야. 근데 거기에서 한반도가 싹 빠져 있었어. 동쪽으로는 한반도가 싹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미군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서는 김일성이 이 기회에 2년 각각 나라 세운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한쪽이 어떻게든 이기면 나라 하나가 되는 거잖아. 무력으로라도 적화 통일, 무력 통일이라도 통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에 남침을 준비하는데 이때 소련이 무기를 지원해. 그래서 김일성은 소련제 탱크와 무기를 앞세워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인데 남침을 시작하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돼. 3일 만에.
3일 만에 서울 함락되고 이승만 정부는 부랴부랴 어디 부산으로 피난을 가는데 자 국군이 그냥 밀리다가 밀리면서 어디만 남겨놓느냐 여기 대구 여기가 낙동강인데 낙동강 이남 지역만 안 뺏기고 남아있고 다 그냥 빼앗긴 거지. 이걸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는 거야. 낙동강 전선 이남을 제외하고서는 그냥 다 뺏겨. 그러니까 미국이 보니까 여기 한반도 중요한데 아시아로 미국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에 그 대한민국이 있어야 되는데 공산주의 돼버리면 그냥 아시아를 잃어버리는 거고 아시아를 잃어버리면 태평양도 안전하지 않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부랴부랴 유엔한테 참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유엔군이 참전하게 돼.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는데 이때 부산이 안 뺏겼으니까 부산으로 상륙해서 이렇게 밀고 올라갈까 하다가 아니야. 허리를 찌르지. 인천 상륙작전이잖아.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면서 이게 언제냐? 9월. 신시에서 인천 바로 서울 옆이니까 서울을 다시 수복해. 다시 찾는 걸 서울 수복이라 그래. 서울 수복. 다시 찾아.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유엔군이 들어왔단 말이야. 문제는 북한군이 이렇게 깊숙이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허리가 막혀버리는 거지. 허리가 막혀버리면 나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부랴부랴 요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중간에 허리가 뚝 끊겨서 후퇴할 수가 없게 되면서 이제 깊숙이 들어왔던 북한군이 다시 후퇴하게 되고 이 후퇴하는 북한군을 쫓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압록강까지 가. 그래서 1950년 1월 겨울에는 압록강까지 다시 국군이 진격하면서 이걸로 이제 다시 우리 민족이 통일되나 보다라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 이제 누가 개입해? 중국군이 개입해. 중공군이라고 그때는 불렀는데 중공군이 개입했는데 어마어마한 인해전술 숫자로 그냥 밀어붙이는 인해전술이라 그러지. 무기도 변변치 않았지만 그냥 인구가 많아서 계속 그래서 6.25 전쟁 때 중국군이 엄청 죽잖아. 중국군이 물밀려 내려오면서 유엔군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하는데 여기 홍남에서 이제 다 철수를 하는 거야. 이 철수를 마지막 철수 날짜가 1951년 1월 4일이었어.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하는 거야. 일사후퇴. 흥남철수. 국제시장 그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그게 흥남철수 편이지. 그래서 그 영화 보면 무기 다 버리고 피난민 태워가지고 내려오잖아. 그래서 어디로 와? 그 배가 부산에 도착해. 그래서 여기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산에 왔는데 돈도 없고 땅도 없고 하니까 군수 그 국제시장 그 시장에서 유엔군들 쓰다 남은 거 가지고 뭐 만들어서 파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국제시장인 거고. 그래서 이제 다시 후퇴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밀리냐면 여기까지 밀리다가 다시 정신 차려서 이제 다시 반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1951년부터 2년 동안 휴전협정을 체결을 하는 거야. 근데 이 휴전협정에 우리 이승만 정부는 정부의 뜻은 반영되지 못하고 미국과 소련이 협상을 하는 거야. 이승만 정부는 뭐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하지. 자기 지금 그 유엔군 때문에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사실 뭐 북한이랑 싸울 능력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참에 여기에서 휴전하면 남북 분단이 고착돼버리니까 더 싸워야 된다. 절대 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미국과 소련 입장에서는 반반씩 먹는 게 제일 낫잖아. 그렇다고 뭐 이 조그만 한반도를 가지고 끝까지 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휴전 협상을 하는데 휴전 협정이 53년 7월에 사인이 되는데 그 2년 동안 계속 이제 협상만 하는 거지. 근데 사인하는 그 순간이
휴전선이 되는 거야. 국경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년 동안 이 383 부근 이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투가 있었다는 거야. 하루는 국군이 이기고 하루는 북한군이 이기고 하면서 여기가 이제 막 최고의 전쟁터가 된 거고, 여기에 그래서 지금 6.25 그 전사자 유해들이 제일 많이 발굴되는 데가 여긴 거잖아. 그래서 그 휴전하는 순간 만들어진 국경선이 동쪽은 살짝 올라가고 남쪽으로는 살짝 383보다 내려온 요 상태로 이제 휴전선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요 지도 문제가 결국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이잖아. 요거 한번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6.25 전쟁에서는 그 전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 과정을 3일 만에 서울 함락되고 낙동강 전선만 남기고 다 빼앗기고 다시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 찾고 그리고 압록강까지 진격했는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밀려서 계속 이제 휴전 협상 2년 동안의 휴전 협상 기간 동안에는 지금의 38선 부근 인근 부근에서 계속 전투가 있었다. 고지전이라고 그러잖아. 고지전. 서로 고지를 점령하는 고지전. 그래서 이제 현재 휴전선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뭐 6.25 전쟁의 피해는 뭐 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남한의 정부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자, 이승만은 1948년에 국회에서 대통령이 뽑혔는데 임기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잘 못 치렀단 말이야. 심지어 3일 만에 서울 빼앗기고 부산을 내려가면서 유일하게 한강에 있었던 한강 철교를 끄는 게 북한군이 아니야. 이승만 정부가 다리를 폭파시키고 자기만 건넌 다음에 폭파시켰어. 왜? 북한군 빨리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 피난 하나도 못 가고 북한군한테 당했잖아. 자, 이렇게 잘한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전쟁 중에 이제 이승만 임기가 끝나는데 전쟁 중에 2대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또 간접 선거로 뽑는다면 이승만을 안 뽑아줄 게 뻔해. 자기 안 뽑힐 게 뻔해. 그래서 헌법을 뜯어 고치는데 헌법을 대통령을 직선제로 직접 선거로 하자는 거야. 전쟁 중에 선거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뭐 엉터리 선거를 하겠다는 의도인 거지. 근데 요 부분만 딱 고치면 너무 티가 나니까 쓸데없는 몇 군데도 같이 골라서 헌법을 고쳤다. 그래서 이 헌법의 개헌은 발췌 개헌이야. 1차 개헌이 발췌 개헌이야. 그래서 어째 해서 엉터리 선거를 치러서 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 2대 대통령 임기도 다 끝나갈 무렵에 이제 계속 자기가 대통령이 하고 싶어. 그래서 또 말도 안 되는 개헌을 하는데 4.4.5입 개헌이라고 하지. 헌법을 고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때 3분의 2가 130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야. 133.3333명은 133명이라고 해야 돼. 134명이라고 해야 돼. 반올림해서 이때는 반올림을 하는 게 아니라 올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개헌 딱 표결을 붙였는데 한 표가 모자라서 부결되었습니다 하고 땅땅땅 치고 헤어졌는데 그날 밤에 생각해보니까 그 한 표 때문에 개헌이 안 돼서 자기가 대통령 못하는 게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그 다음날 억지를 부려. 133.3333은 0.3은 반올림해서 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4 이하는 버리고 5 이하는 살린다는 반올림에 따라서 133표가 맞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4.5입 이거를 반올림 개헌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또 세 번째 대통령이 돼.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이 끝날 무렵이 되면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가는데 이때 자기의 양아들인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해서 그때는 러닝메이트로 같이 나오던 그 대통령과 부통령이 지금 미국처럼 러닝메이트로 같이 하는 선거였는데 양아들 이기붕에게 정권을 물려주고 싶어서 이제 그 또 대통령 그 선거에 또 이승만이 나오는데 이때 1960년에 네 번째 대통령 선거, 네 번째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했던 선거가 엄청나게 부정선거로 치러지게 되지. 이게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유명한 4.19 혁명의 계기가 된 3.15 부정선거야.
선거를 너무 엉터리로 부정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다 나와서 선거 똑바로 해라. 일단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벌이는데 이 시위대가 쏜 최루탄에 맞아서 김주열이라는 고등학생이 사망하고 그런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부산 앞바다에 그냥 던져버리지.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시신이 떠오르는데 오른쪽 눈에 최루탄 박혀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전국에 이제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이런 시위대에 이승만 정부가 총포를 발사해 총격으로 발사해서 막어 시위대를 총격 대응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들까지 여기에 시국 선언을 하면서 이승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이게 바로 4.19 혁명이라는 거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 학생이 앞장서서 민주주의 그 혁명을 일으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이승만이 있을 때 국회에 이승만 여당 쪽이 자유당이었어. 그래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이라고 불러. 아까 농지개혁 얘기는 했고 그다음에 이승만 시대의 경제를 보자면 유교 때문에 초토화가 됐잖아. 그리고 말이 뭐 국가지. 우리는 난민 국가나 마찬가지야. 북쪽으로는 38선 유전선이고 북한이 있고 나머지 3면은 바다여서 도망갈 데 없어서 그렇지. 지금 시리아 난민이나 아프리카 난민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던 거지. 이런 초토화된 상황에서 이제 다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국에서 남고 버리는 원조 경제라 그래. 미국에 버리는 농산물을 가져다가 이제 먹고 사는 경제였다. 원조 경제. 특히 미국은 이 당시에 이제 농산물 가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농산물이 너무 많으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농민들이 크게 그거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농산물을 수매를 하는데 그거 갖다 버리는 거야. 원래는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한국에 원조로 갖다 주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힘들어. 그래서 이때는 세계 하얀 거 산업 위주로 발달을 했다라는 거야. 밀가루, 설탕, 면화. 옷감이고 설탕, 밀가루 다 흰색이잖아. 그래서 300산업 위주의 경제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하야한 다음에 헌법을 고쳐. 이승만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헌법을 막 뜯어 고쳐 놨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승만 같은 독재자가 나오지 못하게 헌법을 잘 고치자라고 하는데 대통령을 뽑아놓으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권한이 막강해가지고 자꾸 헌법을 이렇게 뜯어 고쳐서 독재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3차 개헌 때 우리나라 최초로 내각 책임제를 실시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나 영국처럼 대통령을 따로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다수당이 수가 많이 나오는 당의 우두머리가 국무총리가 돼서 수상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야. 대통령이 없는데 또 요때 우리나라는 약간 좀 변형적이어서 대통령을 뽑았어. 근데 그냥 그 형식적인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이제 내각 책임제 방식으로 정부가 구성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내각 책임제고 잠깐 있다 사라졌던 이제 그 시기가 요때 제2공화국이라는 거야. 자, 제1공화국, 2공화국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 헌법이 크게 달라지는 그 시기로 1공화국, 2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 정권은 보통 1공화국이면 그다음에 내각 책임제로 완전히 헌법 체계가 달라졌잖아. 요 시기를 2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지. 2공화국. 이때 이제 내각 책임제를 했다. 그리고 이때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했더니 이제 3.15 부정선거였잖아.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했더니 민주당이 많이 뽑혔어. 그래서 민주당의 우두머리인 장면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돼서 내각 행정부를 구성해서 나라를 이끌어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면이 사람 이름이냐고 하는데 사람 이름 맞아. 그래서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이제 우리 내각 책임제나 그다음에 양원제, 이때 헌법에는 양원제가 있었는데 양원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처럼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국회가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양원제라고 하는데 내각 책임제나 양원제의 특징은 뭐냐? 민주주의가 잘 역사적으로 정착된 나라에서는 잘 굴러가는데 한국과 같이 이 당시에 가끔 민주주의 경험이 없었던 신생 독립국가에서는 이 양원제가 잘 정착되기가 힘들어. 내각 책임제가 잘 정착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 장명 내각은 이승만을 몰아내고 국민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이런 혼란스러움을 틈타서 군인들이 정권을 차지하지. 그게 바로 1961년 박정희 군부 세력이 일으켰던 5.16 군사 정변이야. 1961년. 박정희가 군대를 이끌고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러다가 북한이 쳐들어온다. 앞으로 방공과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우리 군인들이 당분간 통치하겠다라고 하면서 국가재건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군인들이 정치를 하지. 근데 이제 자기는 나라가 안정되면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겠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아니야.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자기가 직접 나와서 대통령이 돼. 그때부터는 우리가 보통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이라고 한다는 거야. 다시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제로 헌법을 다시 한번 고쳐.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으로 고친 다음에 이 대통령에 박정희가 취임을 하고 이제 그 제3공화국이 열리는데 제3공화국에서는 꼭 알아둬야 될 게 이때 이제 박정희가 내세운 게 뭐야? 방공과 경제재건이잖아. 응? 경제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어딨어. 국민들 먹고 살 것도 힘든데 세금을 어떻게 더 걷어. 그래서 경제재건하는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일본과 수교를 하기로 하지.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우리나라를 그렇게 36년간 수탈했던 일본에게 어떤 사과나 어떤 그런 것도 묻지 않고 일본이 돈을 좀 공짜로 이자 안 받고 좀 빌려주겠다고 해. 원조해주겠다고 해. 그래서 묻고 따지지 말고 퉁치자라고 한 협정이 한일협정이야. 일본 차관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일협정을 체결하는데 이때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이제 바로 지금까지도 일본과 계속 이어지는 문제인 거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과 이제 베트남이 그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을 해.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물론 있었지만 우리가 뭐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서 목숨 걸고 싸울 만큼 그렇게 지금 남의 일에 끼어들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근데 왜 베트남에 파병을 했느냐?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돈을 받지. 베트남에 군인으로 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웬만한 직장 다니는 것보다 달러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베트남 파병을 하는 걸로 이제 한마디로 사람을 수출한 거야. 군인으로. 그래서 경제 재건한다는 방법으로 이제 한일 협정을 하고 베트남에 파병을 했던 시기가 제3공화국.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5년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3공화국 때 1차 경제개발계획, 2차 경제개발계획이 일어났는데 이때 뭐 어떻게 경제를 육성시킬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자원도 없어. 기술도 없어. 있는 건 뭐야? 그냥 사람,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 그래서 이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경제를 육성시켜 뭐가 있을까라고 하니까 가발, 신발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는 거 있지. 이런 위주의 경공업을 육성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2번까지 보통 대통령은 2번까지 할 수 있잖아. 이 당시 헌법도 2번까지 할 수 있도록 4년씩 2번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박정희가 8년 하고 난 다음에 더 하고 싶어. 그래서 헌법을 또 고치지. 이제부터 이제 슬슬 독재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개헌을 하는데 3번까지 대통령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헌법을 바꾼 다음에 1969년 세 번째 대통령에 3선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 3선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대통령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헌법으로는 안 되지. 그래서 1972년 10월 유신 헌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헌법을 만들어서 선포를 하는데 박정희가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고친 헌법이라는 거야. 헌법 내용을 보면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해.
근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뭐 동네 통장, 반장 이런 식으로 구성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선거를 하는데 선거하는 방식도 찬성하니 반대하니 뭐 이런 그 손드는 그런 방식이야. 체육관 선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을 간접으로 뽑는다는 건 박정희를 계속 뽑게 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은 몇 번 한다라는 중임 제한을 아예 없앴어. 대통령을 뭐 2번까지 할 수 있다, 3번까지 이런 거 없애고 그냥 죽을 때까지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조항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인 거고. 그런데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독재의 길로 나가면 민주주의 국가는 3권 분립이잖아. 어? 3권이 뭐야?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 사법부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게 서로 견제하도록 지금은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국회가 당연히 대통령이 하는 이런 독재에 반대할 게 뻔하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헌법에 뭐라고 넣느냐?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해. 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야. 나 대신 국회에 나가서 지금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일하느라고 못 가니까 나 대신 일할 사람을 뽑는 게 국회의원인데 대통령이 3분의 1을 임명한다는 건 국회의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잖아. 근데다가 대통령이 하는 거에 국회가 방해를 하고 뭐 그럴 땐 대통령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어. 한마디로 대통령 중심의 영구 집권을 위한 독재를 위한 헌법으로 바꾼 것이 유신 체제인 거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민주주의를 훼손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유신 체제, 유신 시기에 얼마나 많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겠어.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잡아들여서 이제 뭐, 폭력적으로 그 민주운동 못하게 하는 거고 이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뭐 김영삼, 김대중 같은 사람인 거지. 자, 유신 체제 때는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는데 이때 경공업으로 가서는 경공업으로 경제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때 중화공업을 육성해.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유통이 되게 중요한데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고속도로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지. 그 당시로 따졌으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앞으로 산업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간 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중하공업을 육성하는데 외국에서 철강석 덩어리를 사다가 우리가 가공해서 대파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야?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지. 국가가 팍팍 밀어줘서 만든 기업이 포스코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중화공업을 육성하면서 서서히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시작해. 70년대부터. 1970년대부터 우리가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으로 경제가 바뀌었다. 요것도 포인트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마을운동 이때 시작했지.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가 굉장히 이때 2번 크게 오르는데 그 오일 생산하는 중동 나라들이 기름을 안 팔거나 기름값을 확 올려버려. 그래서 이제 이걸 오일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일 파동 때문에 우리 같이 이제 자원이 없는 나라는 100%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 입장으로서는 국제 유가가 굉장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 근데 이제 기름값이 오르면 다 오른단 말이야. 전기세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다 오르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경제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희생양을 누구로 삼느냐?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썼다는 거지.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안 올려줘. 그 다음에 농민들의 공급, 쌀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니까 농민들의 그 쌀값을 아주 그냥 못 올리게 국가가 그냥 정해버려. 즉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농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비정상 어떤 계층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이런 현실에서 이제 전태일 같은 사람,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신하고 이제 노동운동이 이때부터 서서히 시작되는데 이 당시에는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은 국가가 그냥 공산당 빨갱이로 몰아서 다 뭐 잡아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 물가나 실업률, 물가가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썼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요때 이제 국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미국 대통령 닉슨이 소련을 방문하고
앞으로 이제 냉전 시대에 이렇게 소련과 미국이 서로 핵무기 만들면서 서로 경쟁하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사이좋게 지내겠다라는 화해 모드가 이제 시작돼 1970년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북한과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데 북한이랑 남한이랑 서로 이제 다른 나라 만들어서 싸운 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서 한 거지.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우리가 앞으로 평화 통일을 하는데 그 원칙은 다른 강대국들이 개입하지 않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으로 우리 민족이 단결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통일을 위한 첫 번째 어떤 노력 액션. 그래서 이제 통일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얘기가 7.4 남북 공동 성명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유신 체제가 쭉 유지되는데 당연히 민주주의가 이렇게 억압당이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민주화 시위가 계속 이제 일어나는데 그 중에 부산하고 마산에서 일어났던 1979년에 일어났던 항쟁이 부마 항쟁이야. 부산 마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인데 유신 헌법 유신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또 역시 박정희가 탱크를 보내서 밀어붙이려고 해. 근데 이 과정에서 박정희의 부하였던 경호실장과 그다음에 그 중앙정보부 지금의 국가안기부지 그 국정원이지 거기에 책임자였던 이제 김재규가 셋이서 술 먹다가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박정희가 이 부하의 손에 암살당하는데 그게 1979년 10월 26일 12.6 사태라고 한다는 거야. 자, 박정희는 이때까지 18년간 집권했어. 한 사람이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바뀌었단 말이야. 대통령 하면 박정희 거의 고유명사처럼 생각되는 거지.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학교나 관공서나 대통령 사진을 한가운데 딱 붙여놨는데 그 사진이 18년 동안 안 바뀌었는데 어느 날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암살당했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당황하고 시끄러워질 수밖에 그 엄청나게 당황한 상황이었겠지. 이때 이제 박정희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한번 권력을 잡아보자 했던 전두환이 군부 세력 하나회라고 하는 군대 사조직 하나의 군인들과 함께 쿠데타로 또 한번 탱크 이끌고 청와대를 점령해버려. 이게 바로 1979년 12월 12일 날 있었던 12.12 사태고 12.12 사태로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한 거야.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거지. 자, 18년간 장기 독재했던 대통령이 죽어서 드디어 우리도 민주화의 시기가 찾아오나 보다 하고 잔뜩 기대했는데 또 다른 군인들한테 권력을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황당했겠어.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 전두환 물러가라고. 그랬더니 전두환이 어떻게 했느냐? 비상계엄령을 발표해버려. 계엄이라는 거는 비상 상황이어서 군사법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해지고 6시 이후에 통행 금지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그냥 군법에 의해서 발표하고 총 맞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전쟁 시기나 비상 상황 때 발표하는 게 계엄령인데 1980년 5월 17일 날 이런 민주화 운동 시위 요구를 밟아버리기 위해서 전두환 군부 세력이 비상 계엄 조치를 발동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화가는 어이없는 이제 사람들이 어이없어하고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 시위대에 5월 18일 날 17일 날 비상 계엄령 발표하고 5월 18일 날 이제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 시민 운동이 일어났는데 시위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공수부대를 보내서 그냥 발포하고 모든 그 사람들을 그냥 학살한 게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인 거지.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외부에
절대 이게 알려지지 않게 언론을 다 통제해버려서 밖에서는 이 당시에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 외신 기자가 몰래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 다시 해외로 나가서 그게 불법 복제돼가지고 그 이후에 들어와서 몇 년 뒤에서야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았지. 당시에 사람들은 광주에 정말 북한 간첩들이 내려와서 시위를 일으켰다, 광주 사람들이 다 간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언론에서도 통제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신군부 세력이 또 한 번 박정희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잡게 됐고, 그게 이제 1980년부터 시작된 전두환 제5공화국인 거지. 제5공. 3공화국이 박정희, 4공화국이 유신 체제, 유신 시대인데, 보통 유신 시대는 4공화국이라고 안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을 5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야. 전두환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는 걸로 바꿔. 그리고 7년 한 번 하는데 7년이나 해. 거의 2번 하는 거랑 맞먹는 거지. 그 대신 한 번만 하겠다라고 헌법을 바꿔. 한 번만 하는 대신에 자기가 물러날 때는 자기 친구인 똑같이 그 12.12 사태에 가담했던 노태우한테 이제 물려줄 속셈이고, 자기 계속 군인들끼리 이렇게 해먹을 속셈으로 7년 단임제로 헌법을 개헌하는 거야. 또 한 번 군인들한테 이런 독재를 정치를 당할 수 없으니까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정치에 관심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갖지 못하기 위해서 전두환 정권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제공하는 거지. 당근을 주는 게 뭐냐면, 유화정책 뭐냐면, 박정희 때 금지시켰던 야간 통행 금지를 풀어. 박정희 때는 12시 땡 이후에 밖에 돌아다니면 경찰서에 잡혀가서 해 뜰 때까지, 새벽 5시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고 가야 돼. 이게 야간 통행 금지야. 박정희 시대 때 내내 있었는데 이 야간 통행 금지를 없애버리고 학생들한테 교복 자유라 주고, 프로야구 창단해가지고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야구나 봐라, 이런 거지. 사람들이 정치 문제에 관심 못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방하거나 민주주의 시위를 하거나 이런 정부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을 없애기 위해서 삼천교육대라는 걸 만들어서 말은 문신 있거나 동네 불량배들 잡아가서 정신교육 시킨다는 건데, 여기에 자기한테 불만을 가진 민주화 인사들이라든가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체포해 가서 이제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엄청 인권을 유린했던 데가 삼천교육대인 거고, 그 다음에 신문사나 방송국이 많으면 자꾸 자기 비판해서 안 돼. 그래서 언론사를 통폐합해버려. 자기 입맛에 맞는 걸로 통폐합해버리는 거야.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거랑 비슷해. 언론을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제5공화국 때는 경제는 굉장히 성장해. 경제 성장률이 꽤 높았어. 그 이유가 뭐냐면 운이 좋아. 세계가 낮아. 삼저호황이라 그래. 세계가 낮아가지고 경기가 아주 호황이야. 잘 돌아가. 경제가 잘 돌아가. 그 세계가 낮은 게 뭐냐면 기름값이 낮아져. 저유가. 그 다음에 달러가 낮아서 환율이 낮았어. 저 달러. 그 다음에 물가가 안 올라. 저물가로 경제 발전하기, 우리같이 그 경제 성장이 필요한 나라에게는 딱이란 말이야. 수출하기에 딱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전자제품이 이때부터 수출하게 되지. 삼성, LG 막 이런, 그때는 LG도 아니었다. 이런 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자동차, 뭐 이런 기아자동차 이런, 그래서 그 전까지 첫 번째가 경공업을 육성하고 70년대 중화공업 위주로 이제 품목을 바꿨다면 80년대부터는 전자, 자동차,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까지 이런 식으로 수출 품목이 기술 집약적인 상품으로 기술이 필요한 걸로 바뀌면서 그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다. 자, 1980년에 대통령 됐잖아. 87년 되면 이제 7년 마감이잖아.
전두환이 물러날 때가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통령 간선제, 간접선거로는 니네들끼리 선거해서 끝나니까 직접 선거하는 걸로 헌법을 바꾸자라고 이제 자꾸 민주주의를 요구해. 학생들도 데모하고 요구해. 그랬더니 전두환이 나는 헌법 바꿀 생각이 없어 라고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지. 이때 1987년 1월에 박종철이라고 하는 서울대생이 끌려갔는데, 정보부로 끌려갔는데 물고문 받아서 죽잖아. 그런데 그걸 은폐하려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도가 되지. 영화 1987 그 앞부분이 그 내용이지. 이게 바로 박종철 고문 사건이야. 이게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이제 독재 정권 물러가라 하면서 시위를 하는데, 이 시위대 중에 연세대 시위대에 이한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한열이 최루탄을 맞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반 시민들은 정치에 관심을 안 갖고 학생들이 주로 민주화 시위를 했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드디어 1987년 이제 일반 시민들까지도 민주화 시위에 가담하게 되지. 그래서 이거를 6월 민주화 항쟁이라 그래. 이때 매일 체류탄 냄새가 그냥 서울에 가득했었는데, 이때 시위대의 주장이 호헌철폐 독재 타도였어. 호헌철폐는 뭐냐면 전두환이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거야. 즉 헌법 안 바꾸겠다라는 거야. 헌법 안 바꾸겠다라는 거 철폐해. 헌법 바꿔야 돼. 라는 게 호헌철폐고, 그러면서 독재를 타도하자는 거지. 한 달도 더 되게 이제 넥타이 부대들까지도 시위대에 가담하면서 전두환 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 물려받으려고 했던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해. 6.29 선언. 6월 29일 날 알았어. 헌법 바꿀게. 그래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겠다. 직접 선거로 뽑겠다라는 걸로 헌법 개헌을 약속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헌법을 고쳐. 그 헌법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1987년 개헌한 그 헌법이, 대통령은 5년 임기고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 한 번만 할 수 있는 걸 단임제라고 하지. 5년 단임제의 헌법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하고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야. 보통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미국 같은 나라들 보면 4년에 2번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때 87년에 바꾼 헌법이 2번 하다 보면 8년을 하다 보면 자꾸 독재를 하려고 헌법을 또 고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밖에 못하게 이렇게 이때 법을 바꾼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노태우가 이런 약속을 하고 개헌을 해서 직선제, 그 다음에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아 직선제로 하기로 했는데, 이때 야당은 김영삼과 김대중 두 명이 후보가 서로 이제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야당에서 후보자가 2명이 나오고 여당은 노태우 1명이 나오면서 야당 2명의 표를 합친 게 60% 이상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전두환을 이어받은 이제 정부가 노태우 정부인데, 이 노태우 정부의 특이한 가장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때 북방 외교가 펼쳐져. 즉 1989년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무너져.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동유럽의 소련에 의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됐던 동유럽 국가들이 다 이제 독립을 하는 거지. 소련에서 독립을 하는 거지. 그때 이제 나왔던 나라들이 지금 유럽에 있는 세르비아, 유고슬라비아,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다 소련 아래에 있다가 이때 동유럽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노태우 정부는 이런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걸 뭐라 그래? 북방 외교라고 한다는 거.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랑 외교 관계 맺었다. 즉 공산주의에서 해체된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좀 외교가 더 다양해졌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화해 분위기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했다. 김일성이랑 같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비핵화 선언도 하고, 그리고 서울 올림픽 개최하고, 이게 이제 노태우 정부에 있었던 일이고, 이어서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이게 뭐냐면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내 이름이 아니어도 돼. 아무 이름 김개똥 뭐 이렇게 본인이 아니어도 통장을 수십 개 만들 수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세, 지하 경제에 아주 악용이 되는 거죠. 지금은 통장 함부로 만들지 못하니까 막 그 노숙자들 통장 뭐 이런 거 하려고 막 그 대포 통장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기 때문이야. 내 신분증이 있어야지 통장을 만들 수 있었는데 노태우 정부까지 김영삼 정부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지하경제, 탈세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실시한 경제정책이 금융실명제, 그다음에 OECD 가입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제 이때 실시해.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장 뭐 서울시 교육감 우리가 뽑지만 그 전까지 김영삼 정부 전까지는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릴 수가 없는 거지. 지방자치제를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김영삼 정부를 그래서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김영삼은 군인 출신이 아니잖아. 군인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정부가 만들어졌다. 문민정부라고도 이제 부르는 거야. 그리고 근데 이제 김영삼 정부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IMF 외환위기를 겪지. 그래서 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게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가서 극복하는데 근무하기 운동으로 외환위기를 IMF를 극복했다. 근무하기 운동을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잖아. 1907년에 일제의 진 빚을 갚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했던 이제 모금 운동을 국채 보상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IMF의 진 빚을 빨리 갚아야지만 이제 IMF로부터 우리가 간섭을 안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근모으기 운동했다라는 거고. 자,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 관계가 좋았어. 그래서 처음으로 김일성이랑 김대중이 만나지. 남북 정상회담 했던 시기고, 이어서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정리 사업, 친일파 정리, 그다음에 국가가 국가의 이름으로 인권을 탄압했던 뭐 사람들 고문하고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을 그 감옥에 보내고 했던 그런 모든 그 잘못된 과거사를 이제 정리하는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FTA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처음으로 체결하고 KTX 개통하고,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우리가 G20에 들어갈 정도의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요 정도 포인트로만 각 정부의 포인트들 알면 되고. 자, 밑에는 아까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한 거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크게 보면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4.19 혁명으로는 이승만이 하야하고 5.18 민주항쟁은 전두환 신군부를 몰아내기 위한 항쟁이었지만 실패하고, 그 다음에 결국 7년 뒤에 6월 민주항쟁으로 신군부가 물러나고 그 헌법을 고치게 됐다. 직선제로 개헌하게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통일을 위한 노력도 아까 다 나왔던 얘기야. 처음 그 남북이 분단되고 나서 서로 교류하지 않고 계속 그 적대 관계에 있다가 1970년 냉전인 시대가 약간 그 분위기가 풀리고 닉슨 대통령 때 미국의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지.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가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게 처음으로 이제 통일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이었다.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 비핵화 선언하고 유엔 동시 가입하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 1차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 2차 때는 노무현 정부 때 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는 요렇게 크게 흐름이 있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게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에서 그 남한 단독 선거 실시될 때까지의 요 과정 좀 복잡하지. 여기 좀 확실히 알아두고, 그 다음에 각 정부들이 어떻게 개헌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은 데 비해서 개헌은 많이 했어. 근데 그 각 개헌의 포인트들을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뒤에는 이제 각 정부의 특이사항 알면 되는데 요 부분이 굉장히 점점 문제 비중이 많아지고 문제수가 출제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 현대사 부분은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능 한국사는 뭐 굳이 1등급으로 잘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3등급 안에 들기 위해서는 시간 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했던 개항기, 일제강점기, 지금 오늘 한 현대사 부분은 꼼꼼하게 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수가 많으니까 거의 3분의 2 정도 나오니까. 자, 하고 그다음에 요거 다 정리되면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어보는 걸로 내가 놓친 부분이 어딘가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